안녕하세요. 건강을 읽어드려요입니다. 오늘은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범준 지음, 좋은 말투의 법칙, 호감형 인간이 되는 첫걸음, 메라비언 법칙, 1971년 캘리포니아 대학 UCLA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엘버트 메라비언은 자신의 저서 침묵의 메시지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한 단계 발전시킨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지, 누군가와 첫 대면했을 때 인상을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인지 등 대화하는 사람들을 관찰하여 분석한 결과 상대방의 인상이나 호감을 결정하는데 목소리는 38%, 바디랭귀지는 55% 중 표정은 35%, 태도 20%의 영향을 미친 반면 말하는 내용은 겨우 7%의 영향만 작용한다고 한다. 즉, 효과적인 의사소통에서 말투나 표정, 눈빛과 제스처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93%의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행동의 소리가 말의 소리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라비언의 법칙이다. 말의 내용이나 화려한 언변보다 표정, 목소리, 태도, 말투와 같은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요소들이야말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과 감정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상대의 신뢰를 얻는 덕분에 논리적 추론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인과관계를 정확히 설명해주는 때문에다. 특히 직장에서 때문에를 잘 사용한다면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상의 대화 현장이라면 어떨까? 때문에라는 용어가 과연 대화에서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말투일까? 일상생활에서는 조금 다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때문에를 남발하면 소극적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을 변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때문에를 사용하면 더더욱 책임 회피하려는 이미지만 강하게 남길 수 있다. 나 자신을 방어하려는 가시를 곤두세운 고슴도치 같은 느낌을 상대방에게 주기 쉬우며 자신의 보호가 최우선인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쉬우므로 일상생활에서는 그리 추천할 만한 용어는 아니다. 아시아 최대의 저비용 항공사를 일군 에어아시아 그룹의 토니 페르난데스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 청년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꼭 해주고 싶은 메시지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좌우명이 3개 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불가능한 것을 꿈꾸고 절대 안 된다고 대답하지 말자이다. 에어아시아를 설립한 것도 영국 유학 시절 품었던 꿈을 포기하지 않은 덕이다. 당시 항공료가 너무 비싸 고향에 갈 엄두를 못 냈다. 저비용 항공사를 설립해 누구나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토니 페르난데스 회장의 말에서 때문에를 찾아보라. 없다. 대신 눈에 띄는 용어가 있다. 바로 덕분에다. 그의 성공에는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라는 비결이 있었다. 덕분에란 표현은 누군가와의 관계를 개선함은 물론 상대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적의 단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강화하고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어주기도 한다. 덕분에 말투를 좀 더 알아보자. 2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직접적인 덕분에 말투다. 선생님 덕분에 수학 성적이 좋아졌어요. 과장님 덕분에 이런 상을 받게 되었네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칭찬이라 일컫는 것들이 직접적인 덕분에 말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상대방은 언제나 당신의 파트너, 조력자가 될 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간접적인 덕분의 말투다. 이 말투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더욱 효과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A 회사 인사팀장님이 선생님의 강의 덕분에 교육 효과가 높아졌다고 하던데요. 효진이 엄마가 그러는데 준철이 엄마 덕분에 효진이가 독서에 관심을 갖게 되었대요. 우연하게 남에게 들은 이야기가 누군가와 관계된 일이라고 해보자. 그런데 마침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장점에 대한 것이었다면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한다. 그러다 그 사람과 만났을 때 제3자의 말을 빌려서 상대방에게 간접적인 덕분의 말투를 사용해보라. 김대리가 그러는데 박 과장이 팀 목표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던데 박 과장 덕분에 팀원 전체가 포상을 받았다고 말하더라고. 이런 말을 들은 박 과장의 기쁨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해 보기 바란다. 한편 이렇게 말을 전해준 당신에게 고마움과 신뢰의 마음이 얼마나 커질지도 생각해 보라. 간접적인 덕분의 말투는 누군가를 신나게 만드는 마법의 말투다. 나 역시 그런 경험이 있다. 언젠가 내가 재직 중인 회사의 사내 강사로 조직 구성원 몇 명을 상대로 간단한 특강을 진행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부서에서 동일한 주제의 특강을 요청받으면서 들은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교육 진행자 정 과장님이 그러시는데 부장님 강의 덕분에 교육 만족도 점수가 크게 올라서 윗분들한테 칭찬받았대요. 정말 기뻤다. 말을 전해준 사람은 물론 그런 말을 해준 사람에게까지 호감이 생긴 것은 물론이다. 오늘 하루 딱 한 사람을 정해서 덕분의 말투로 대화를 한번 시도해보자. 직접적인 덕분의 말투도 좋고 간접적인 덕분의 말투도 좋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다. 너무 큰 덕분에를 찾지 말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덕분의 말투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라. 마음의 벽을 허무는 긍정 탐구 말투. 한 상담사가 게임 중독 초기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상담하게 되었다. 상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남학생과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사의 대화다. 게임 시간이 많다고 엄마가 걱정하더라. 하루에 게임 얼마나 하니? 3시간이요. 3시간? 뭐야, 3시간이면 그리 많이 하는 것도 아니네. 네? 대화의 방법론 중 반대편에 서지 않기라는 게 있다. 특히 자녀와의 대화에서 유용한 방법론이다. 위의 사례를 보자. 학생은 이미 부정적 마음으로 가득 차서 상담실 문을 불만스럽게 열고 들어왔다. 자신은 할 거 다 하고 게임한다고 생각하는 학생. 시도 때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고만 하는 엄마. 거기에 상담까지 받으라고 하니 이 학생의 스트레스는 이미 극에 달한 상태다. 누군지 몰라도 상담할 사람과 만나면 아무 말도 하지 않든지 고래고래 소리나 지르다 나오고 싶은 상황이다. 그런데 오라? 상담사가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인정해 준다. 그뿐 아니라 내 상황이 그리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까지 말해준다. 엄마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다. 이렇게 되면 미안한 건 바로 학생이다. 대화는 자연스레 이어진다. 3시간 정도면 적당한 거 아니니? 네.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엄마가 너무 민감하시다. 그치? 이쯤 되면 학생의 마음속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떠오를 것이다. 이제 고3 되는데 3시간이면 좀 많긴 하죠. 상담 시작 후 5분 만에 상담사는 대화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미 학생의 마음에는 변화의 의지가 싹트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미국의 한 경영학자가 긍정 탐구라는 방법론을 창안했다고 한다. 문제보다는 해결책에 중점을 두며 장점을 극대화해 약점이 의미가 없도록 하는 솔루션이다. 이 방법론은 당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는 식으로 어둡게 시작하지 않는다. 오히려 긍정적인 기억과 최고의 순간을 떠올리는데 집중하는 질문을 던진다. 당신이 기억할 만한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고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 3가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있는 조직의 사람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일할 때는 언제였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싶은가? 그렇다면 섣불리 문제에 뛰어들기 전에 상대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 과정에서 대화를 이끌어내되 결국 자신의 장점을 스스로 찾아내어 현재의 문제 상황을 자각하게 만들 수 있는 긍정 탐구의 말투를 사용하라.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며 소망을 이루게 해주는 기분 좋은 말투다.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말, 당신을 믿습니다. 부모님은 늘 아이들에게 많은 말을 하기 마련이다. 혹시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에게 한 말 중 기억나는 게 무엇인가? 공부해라, 자조심해라, 사이좋게 지내라, 끼니 거르지 마라. 뭐 이 정도 아닐까? 사실 이런 일상적인 말이 아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들도 많았을 것이다. 당신의 감정을 훈훈하게 만들던 부모님의 말을 다시 떠올려 보자. 나 역시 부모님에게 혼도 많이 나고 공부해라, 밥 먹어라, 싸우지 마라 등의 부정적인 말들도 많이 들었다. 그와는 달리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한 나를 믿어주는 긍정의 말들도 많이 해주셨다. 그중 아직도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말이 있다. 바로 이것이다. 엄마는 범준이를 믿는다. 범준이는 그냥 놔둬도 자기가 알아서 한다니까. 범준이를 믿지 누구를 믿겠니? 믿는다. 누군가로부터 믿는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만큼 뿌듯한 일이 또 있을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등의 인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찬데 상대방에게 믿는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지금까지 살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나를 잡아준 것은 바로 어렸을 때 들었던 엄마는 범준이를 믿는다라는 신뢰의 말이었다. 세상의 기준에 어긋나는 일을 하다가도 모든 것이 귀찮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 순간마다 나를 잡아준 건 어머니의 전폭적인 신뢰가 담긴 그 말 한마디였음을 고백하면서 나 역시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당신 역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싶은가? 소망을 주고 싶은가? 희망을 선물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말투로 소통하라. 믿는다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상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며 결국에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마법과도 같은 말투다. 우리의 말투를 돌이켜보자. 과연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전폭적으로 신뢰를 보여주는 말투를 사용해 보았는지. 오늘 하루 내가 했던 말 속에서 누군가에게 믿는다는 말을 한마디라도 했다면 당신은 누군가를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말들을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나는 당신을 믿는다라는 말은 사실 추상적인 느낌이 든다.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추상적인 느낌의 말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행동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투를 사용해보라.
예를 들어보자. 너는 작은 것까지도 세심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야. 넌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인내심 있는 친구라. 늘 믿음이 가. 이 말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모두 상대방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찾아낸 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말투다. 대단한 말들이 아니다.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기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다. 어색해서일까? 게을러서일까? 아니면 괜히 오글거려서일까? 상대방의 작은 것 하나를 찾아내어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겠다는 말투로 소통하는 것,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 그 이상의 벅찬 감동이 당신에게 스며들 것이라 확신한다.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상대의 말문이 열린다. 마리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먹는 걸 즐기다 보니 나는 주위에서 미식가로 불리기도 한다. 김범준이 추천한 회식 장소는 믿을만 하다라는 소문이 어찌어찌 퍼지다 보니 부서의 회식 장소 정하는 건 대부분 나의 몫이다. 선배들도 항상 내가 제안하는 장소에 100%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부서에 좋은 일이 있어 미뤘던 회식을 급작스레 진행하게 되었다. 당연히 시선은 나에게 모였고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평소에 찜해놨던 장소를 추천했다. 자연식 요리를 하는 곳이에요. 분위기도 좋고 깨끗하고 매번 기름진 음식을 먹었으니 오늘은 신선한 샐러드로 건강식을 먹는 건 어떨까요? 역시나 반응이 좋았다. 그래, 우리도 이제 몸 생각해야 할 나이잖아. 김 차장이 낸 의견 좋다. 역시 김 차장이야. 고참 선배들 역시 내 제안에 찬성하며 거들어 주셨다. 기분이 좋아졌다. 예기치 못한 말을 들은 건 그때였다. 바로 위 선배가 한마디 툭 던졌다. 김 차장, 자신의 의견을 너무 강요하지 마. 말문이 탁 막혔다. 왜지? 평소에 별 말씀 없으셨는데 갑자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요? 별로세요? 진짜 괜찮은 곳인데 제가 완전 만족한 곳이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 한마디 덧붙인다. 아니, 나도 좋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 생각도 한번 해야지. 아, 그렇구나. 나는 내 생각이 선배들의 취향에만 맞으면 되는 줄 알았다. 후배들의 의견은 미처 물어보지 못했다. 내가 선배니 너희들은 따라오기나 해와 다를 바 없는 태도였다. 평소에 회식 자리를 정하면 아무 소리 없이 참석해오던 후배들의 표정을 보지 못한 건 실수였다. 아무리 채소가 몸에 좋더라도 당근이나 브로콜리보다는 곱창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말이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말투를 사용했어야 했다. 나와 다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했던 나의 말. 설령 그 말이 100% 옳은 말이라고 해도 나의 대화 과정 그리고 말투는 잘못된 것이었다. 당연한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나와 같은 상식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너와 나에게 공통된 상식이란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제대로 된 말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이다.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로 다가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다음과 같이 말했다면 어땠을까? 자연식 요리를 하는 곳이에요. 분위기도 좋고 깨끗하고 매번 기름진 음식을 먹었으니 오늘은 건강식을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제 생각이고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특히 우리 후배들 다른 아는 곳 있으면 추천 좀 해줘. 나는 많이 갔던 곳이라 좀 지겹기도 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말투는 상대방으로부터 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된다. 다름을 인정하면 자신의 의견에 대한 겸손이 말투에 저절로 배어나오게 된다. 이런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이어가고 싶으며 자신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게 마련이다. 소통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한다면 먼저 나와 상대가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며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내성적인 사람에게 건네면 좋은 말, 누군가 내가 가진 것을 인정해주는 말을 들으면 고마운 마음이 절로 든다. 특히 약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 누군가 그것은 약점이 아닌 강점이라고 그저 당신의 특징일 뿐이라고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다. 당신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당신도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분명 있을 것이다. 나는 내성적 성향의 사람이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에게 늘 소심하다, 박력이 없다는 식의 말을 많이 들어 주눅이 들 때도 많았다. 어렸을 때 엄마는 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곤 하셨다. 범준이는 내성적이야. 남자애가 왜 그렇게 부끄러움을 타는 거니?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끄러움은 내성적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아니에요. 내성적인 성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응원해 주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싶은 마음에 솔직히 아직도 아쉬운 마음이 크다. 마음을 스캔하다라는 책을 보면 수줍고 비사교적이면 내성적, 사교적이고 활발하면 외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 표현일 뿐 학문적 개념은 아니다 라는 문장이 나온다. 아울러 내향과 외향은 특징일 뿐 어느 것 하나가 다른 것에 앞서는 성향이라고 일방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내향과 외향의 구분은 한 사람의 중요한 행동과 판단을 결정하는 생각과 감정의 무게중심이 나 자신을 향하면 내향이고 외부 대상을 향하면 외향이라는 기준의 차이일 뿐이다. 그 이상의 기질적 우월성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한다. 내성적이라는 단어를 수줍음, 부끄러움과 동일시하면서 말이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내성적이라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보면서 고칠 수 없는 수동성, 바꿀 수 없는 소극적 성향의 사람을 떠올린다. 편견을 깨기란 얼마나 힘든가. 하지만 깨지기 힘든 만큼 한번 깨기만 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대학원을 다니던 때의 얘기다. 어느 봄날 오후였다. 교수님과 차 한잔 하는 자리에서 성격 얘기가 나왔다. 나는 고민이라며 말했다. 저의 내성적인 성격이 불만입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인자했다. 잠시 미소를 머금더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향적인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군요. 세상에 대해 조심성 있게 행동하는 한편 자신의 감성을 잘 돌봐주는 사람이겠네요. 마음이 찡했다. 그렇다. 마음속으로 에너지를 조금 더 쏟고 있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도 조심하는 사려 깊은 사람인 것이다. 왜 그동안 이렇게 강점이 많은 나의 특성을 약점이라 생각하며 스스로 개념화하고 있었던 것일까? 한편 상대방이 지닌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안에서 강점을 찾아주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상대방에게 약점이 있는가? 그것을 장점으로 바꿔 말하려는 노력, 즉 약점 대신 강점에 집중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들의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다. 이제 상대방이 자신의 약점에 대해 말하는 상황이 있다면 즉시 응답하려 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보자. 그리고 그것을 말해줘라. 감동에 찬 상대방의 눈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이유 없는 칭찬. 퇴근 무렵 문자 메시지가 왔다. 확인하기 전부터 긴장이 된다. 대부분 뭔가를 해달라는 혹은 업무 지시 내용이 대부분이니 당연하다.
그런데 막내딸이다. 안심하고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아빠 최고. 응? 왜 그러지 갑자기? 싶어. 왜? 뭐가? 라고 바로 답장을 보냈다. 그냥 집에 가는 내내 흐뭇한 미소가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다. 별것 아닌 이 문자 메시지를 몇 번이나 들여다봤는지 모르겠다. 아이의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편의점에 들러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도 샀다. 고작 아이가 보낸 이 뜬금없는 문자 메시지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다니 신기한 일이다. 아무 이유 없는 칭찬. 그것도 10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의 문자 메시지에 퇴근길의 피로는 온데간데 없이 아빠의 하루는 이렇게나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다. 이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그런데 말투 하나로 상대방의 인정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 바로 칭찬 말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만들어낸 성과물이나 결과 등에 대해 칭찬하는 것보다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칭찬이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중요한 포인트다. 물론 칭찬을 할 때 이유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칭찬에는 논리보다 감정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확인하게 되었다. 우리는 보통 말만 분지르르 하고 내실은 없는 사람을 비난한다. 그런데 말만 그럴듯한 것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일방적인 말이 아닌 상대방의 감정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면 괜찮은 것 아닐까? 잘 아는 한 영업사원은 고객에게 아무 이유 없이 칭찬하는 것을 고객 관리의 성공 비결로 꼽았다. 실장님, 제가 늘 실장님께 고마워하는 것 아시죠? 제가 이번에 승진한 것 모두 팀장님이 도와주신 덕택입니다. 칭찬할 게 없다고 투덜대지 말자. 상대방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게으름이 진짜 문제니까. 만약 칭찬할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악착같이 표현해보자.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을 해보자. 단 이유를 고민하지 말 것.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좋으니 작은 것 하나를 찾아내 기분 좋은 말투로 전달해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